주식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 옵니다. 네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부터 3월 달까지는 아닙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엄청난 긴축, 네. 1970년대를 떠올리면서 그 이전을 떠올리면서 금융시장을 아예 옥죄고 실물 경기의 훼손까지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큰 목적, 인플레이션을 제어한다는 목적 때문에 여기저기 눈치도 안 볼 거다. 실제 그런 게 1월 FOMC부터 시작해서 3월 FOMC 계속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워낙 기대가 매파적으로 퍼스러니 날이 섰기 때문에 네. 그게 좀만 누그러진다 한다면 네. 가만 미국의 갑작스러운 반등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되돌림은 분명히 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쯤 네. 어느 순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컨센서스의 변화를 잘 캐치업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018년에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해에도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뭐 그때 대선이 맞물려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네. 지금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봐야겠네요. 사시겠습니까? 봐야겠다. 네, 당연히 확인하고 사는 거고 네, 미국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이 이 모든 것들을 자아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PPT 자료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바이바이 QE, 헬로 QT. 네, 이제 큐티보이. 네, 양적 완화는 끝났고 네. 양적 긴축이 서승맞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18년에 나왔던 그 정상화하고 다른 것은 금리 인상이 되게 빨리 왔다라는 거. 원래 이 중간에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당 부분 빨리 늘었습니다. 파란색인데요. 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어요. 근데 10년물 금리는 비용이자 성장성에 대한 프락시, 즉 대리변수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내려가는 것이 또 부담스럽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미국의 2년물 금리,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향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단기금리가 벌써 1%를 찍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한번 소폭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은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지금 실적 시즌이 어떠냐면 기대치보다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매크로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 10년물 금리의 오름폭보다 단기 2년물 금리의 오름폭이 크다는 것이죠. 지난해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전 1년 전보다 잠깐 올랐다가 네. 연준이 금리 안 올릴 거야. 네네. 연준이 천천히 금리 올릴 거야. 정상화는 요원해. 네. 그러다가 미국 경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그러면서 그래서 10년물 금리 확 뛰면서 다시 정상화에 대한 기대. 네.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 나오면서 성장이 꺾이면서 여전히 금리는 못 올리지 오미크론인데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파월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확 바꿔버리죠. 네. 그 일시적인 멘트를 고수하다가 확 바꿔버린 순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이퀄 리오프닝은 요원하다. 성장성은 담보되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차가 스물스물 내리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그러면 좀 천천히 갈까? 통화정책을?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때와 다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대에 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사면초가라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번 더 풀어줘 막 이런 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상해. 네. 물가가. 네네. 그래서 더 푸는 거를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달러 가치가 완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돼. 네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오늘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올해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이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거의 발목을 잡는 게 흔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트럼프가 그립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었는데 더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잡고 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오늘 25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간밤에 24일 날 외신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미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지고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치부할 건 아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연준 인플레이션 잡아라 라는 메시지. 매파적으로 가자.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1월 FOMC를 직전에 두고 꼭 연준은 뭐 독립적일 거예요. 네. 하지만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연준이 상당히 뭐 부담으로 느낄지 아니면 더 힘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바이 큐예요. QE가 끝났다 네, 이제. 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이젠 긴축의 시대로 네. 우리가 접어든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결국 얼마나 올릴 수 있는데 최종 골은 똑같다라는 거 네.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하잖아요. 아 이래 바이든까지 나왔어? 그러면 금리를 엄청 올리겠구만. 실제 미국의 선도금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베팅하는 금리들을 보면 네. 50bp 금리 인상까지도 다 프라이싱이 된 상태니까 너무 기대가 앞서 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얼음이 조금 풀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네. 대표 지수가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네. 흔히 금리가 오르면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다 흘러내립니다. 실제 전 세계 모든 기술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똑같은 개념이죠. 자, 이게 언제적인 개념은요. 네. 거의 한 2년 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동안 네. 일장춘몽 무엇을 했는가. 이런 허무함이 최근에 우리 증시에 모든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근데 반면 왼쪽 차트에 보시면 네. 미국의 S&P 500은 그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요번에 좀 내려와도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네. 근데 한국의 코스피 보세요. 이미 2년 전, 1년 전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세상에. 그러니까 작년에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반 개인 매수자들은 네. 바잉 홀딩을 많이 하고 또 계속 익숙하게 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계좌를 열어보면 글쎄요 어렴풋하게 말씀드리지만 다 마이너스 거다. 세상에. 그래서 박스피의 매운맛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온갖 비관론들이 많아요. 흔히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식 투자를 거의 포기하라는 정도의 메시지까지 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좀 애들리 있게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가자. 네. 보수적으로 가라는 게 위험 자산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건 거의 포기하자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아프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매번 강조하지만 전망이 무색할 수 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구독형 전망을 하고 있다. 네.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좋아요가 아니고 어떠어떠한 가정들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가정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 가정이 틀려지면 당연히 전망이 틀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들고 나왔다는 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다. 네, 말씀을 네, 다시 네, 한번 드린 겁니다. FOMC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FOMC 결과도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될까요? 매우 중요한 트리거이고요. 네. 이 차트 보시면 결국 본무대는 3월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3월 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네. 어쨌든 거의 90%입니다. 와. 25bp건 50bp건. 두 번 올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부터 3월 FOMC가 3월 중순 이후에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게 눌려 있는 거예요. 네. 엔간하면 시장의 모든 기대가 다 매파이거니 네. 그 매파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 아니면 적을지에 따라서 약간의 순통은 지어질 수 있다. 네네. 단 좀 더 롱텀하게 보자고요. 매크로니까 시계를 길게 보면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 옵니다. 네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부터 3월 달까지는 아닙니다. 아, 지금도. 아, 그거 왜 오기 전에 전화 좀 주시죠.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좀 샀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고 새로 네. 진입하는 영역이다 네, 저는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싸진 종목 아니면 원하는 종목들 오늘 뒤에 가서 뭐 단기 전략 아니면 네. 장기 전략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씩 노려보면서 야금야금 줍줍 하는 것도 뭐 나쁜 포지션은 아닌데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더 기다릴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린 온다. 거죠. 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트는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떠냐. 네. 최근 보시면 미국 경기에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왼쪽 페이지는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마킷이라는 회사에서 네.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역시도 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경기가 피크아웃, 오히려 네. 인플레가 아니고 경기가 피크아웃이다. 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물가 올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스태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그러니까. 스태그를 끝없이 따라오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근저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은 바이든은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만 물가를 더 먼저 잡고 경기를 잡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어쨌든 다 붙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미국의 GDP예요. 네네네. 미국은 GDP가 연율하고 되니까 네. 근데 내려가는 폭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이 컨센서스가 잡혀지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거를 감안해서 감히 약간의 희망을 갖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듀얼 먼데이트, 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네. 그러면 그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플러스 최근에 들어서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 등을 네. 인해서 강한 메시지를 줬지만 이런 부분들을 쉽사리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래 최근에 우리 연준의 빠른 긴축 템포로 인해서 네. 경기도 피크아웃 그리고 뭔가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네.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연준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네. 듯한 스탠스가 보인다면 금융시장은 되게 짧지만 네. 되돌림이 강하게 있을 거다. 그 1월 FOMC의 멘트가 네. 굉장히 좀 주목도가 올라가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 관한 네네. 멘트가 있을 겁니다. 피크아웃이냐 레벨업이냐.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계속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미시건대에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서베이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얼마나 물가를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 근데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갑자기 급 상승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임금도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임금에 거예요. 대한 기대. 그렇죠. 네. 근데 임금이 오라 보이면 네. 임금은 경제학적으로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해요. 만약 한 번 오른 임금은 내리기가 어렵죠. 잘 내리지 않죠. 네. 그리고 내려주면 또 생산성도 낮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임금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 기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보면 이 주당 평균 임금 상승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 결국 임금이라는 게 오르면 물가 네.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건데 임금을 한번 오르면 네. 뭐 유가나 다른 것처럼 내림폭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텀을 깔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조차도 네. 이렇게 레벨업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 이거 외에도 뭐 유가라든지 다른 것들도 피크아웃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내려갈 것을 강조할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할 때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던데.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지금 막 변화가 그렇죠. 나타나네요. 소매 판매도 앞에 말씀드렸던 경기 네. 지표와 더불어서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산타랠리는 없었다라는 네. 것도 다 그런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네. 2009년과 10년 보시죠. 네. 최근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졌는데 임금이 내려갑니다. 이게 스태그죠. 네, 보통 따라오잖아요. 네. 보통 콜레이션이 강해요.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임금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고 실제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거망동은 못하. 네. 그러니까 딱 이제 중심을 갖고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줄 겁니다. 네. 어떻게 줄 건지는 좀 보자라는 네. 말씀드린 거고 끝으로는 이제 긴축의 형태. 긴축. 네, 결국 타이트닝, 이 QT와 금리 인상. 네. 근데 제가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네. 미국의 부채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검은색 GDP 대비 총 자산이 지금 한 40% 가까이 돼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20%까지 줄였다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양적 완화 QE 1, 2, 3 한 거죠. 네, 네. 이때부터 테이퍼링.
그 다음에 여기 QT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빼는 거죠. 오히려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GDP 대비 20%까지 줄였단 말이죠. 어디가 적정한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낮은 건 확실해요. 그러면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야 이거 QT 시작하면 지금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GDP 대비 20%가 돈이 풀렸는데 그럼 얼마나 빨리 줄릴까? 이거를 한 방에 또 줄인다 그러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 이런 게 내재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봐야겠네요. 사시겠습니까? 봐야겠다. 당연히 확인하고 사는 거고 그게 모든 사람들보다 좀 알려주시죠. 저 오늘 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잘하셨어요. 천천히 사실 거니까. 지금부터 2달간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또 여담이지만 QT를 한다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금리를 덜 올려도 돼요. 자산 매입을 하면 이 QT가 발동된다는 것은 QT 없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10번 올려야 되는데 QT랑 병행되면 금리는 한 5번만 올릴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왼쪽 차트 때문이에요. 왼쪽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지금 30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이럴 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QT라는 것은 이 부채가 줄어들잖아요. 부채가 줄어들면 금리를 올려도 이자 부담이 좀 덜할 거고 그러다 보면 금리를 덜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QT가 처음에는 충격이 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더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QT는 기준금리를 건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금리 건드는 건 아니죠. 시중금리가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렇죠. 기준금리를 아예 딱 찍어서 바꾸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 거고. 맞습니다. 근데 시중금리가 충분히 올라와서 유동성 흡수 효과가 충분하다면 굳이 기준금리 많이 안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QT 간에서는 이제 국채도 있지만 사실 MBS라는 부동산부 채권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아카데미카에 가면 이 QT의 범위와 임계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오늘 저기 안 갖고 왔지만 한 2027년까지 가야지 아마 예전 GDP 대비 20%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산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마 발동이 되면 지금까지는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발동만 되고 나면 되게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또 역대급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가 또 이렇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QQE. QE4, QE5 슈퍼 QE, 부스터 QE.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옛날보다 그렇다면 투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엔간하면 확인하고 할 거고요. 되게 시계를 좀 짧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QE 1, 2, 3 있기 전에는 QE라는 건 없었어요? 없었죠. 원래 없었구나. 그래서 실험적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통화 정책이라고 막.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QE 1, 2, 3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긍정적인 시대를 많이 맞이했죠. 근데 반대급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불안한 것들. 저거를 한 번에 왕창 규모가 커졌는데 얼마나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줄이면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는 멘트는 이런 겁니다. 1월 FOMC 잘 보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파월 의장의 멘트 중에서 혹시 경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면 우리가 너무 매파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누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좀 숨통이 좀 튀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마 2월 초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더 시계를 넓혀서 저는 이 큰 컨센서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이 큰 컨센서스가 바뀌는 때 그때는 아마 꽤 오랜 기간 다시 한번 위험 선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 바뀌는 순간 파월이 갑자기 딴소리하기 시작하고 정부랑 좀 발이 다시 맞춰서 비둘기적인 느낌이 나는 평화의 상징 그 분위기로 갑자기 훅 바뀔 때. 그렇죠. 그게 있고 더 나가서 결국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차트 가만 보시면 이 차트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왜 부담스러우세요? 금리를 왜 빨리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빨리 올리면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는데 네네. 최근 유로달러 선물에 반영된 금리 인상 횟수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선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횟수로 제가 트래킹해서 나온 건데요. 많이 올려봐야 7번에서 8번.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인상은 8번 올리면 끝일 거야. 네. 2023년부터는 네. 뭐 이제 안 올리겠네. 아니면 이미 다 반영됐네. 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가 언제 조기에 이 컨센서스가 바뀌느냐. 가장 관건. 네. 저는 최악의 리스크는 네. 이게 올라가는 거죠. 7번에서 8번, 9번, 10번. 아,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신사임당에 나와서 네.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인데요. 네. 보통 25bp씩 올리니까 8번 올리면 2%예요. 네. 그러면 2.25가 되는 거죠. 상단이. 네네. 근데 그게 5.25가 되면 사실은 다른 전략이죠. 근데 저는 여전히 2.25 아니면 많이 해봤자 2.5. 네. 예, 금리 2.5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레벨은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금리의 절대 고점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고점이 픽스돼 있다. 바뀌지 않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뭐 이만큼씩 올렸는데 그때 폴 볼커하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볼커를 할 때 막 이만큼씩 올려가지고 막 사람들 비명 지르게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2.5면은 네. 너무 많이 올린 것 그게 같다 인계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체력을 잠재 성장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네. 정도 올리면 아마 맥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그거를 미리 프라이싱하는 단계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프라이싱하고 나면 더 이상 안 올릴 텐데 뭐 네. 라는 시기가 올 거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가 그거의 이제 전제 조건은 물가 자체가 네.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네. 이 상위 레벨에서 주춤하면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걸로 맞습니다. 네. 바뀌어주는 것이 그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물가가 계속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네. 그럼 이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네. 미국의 물가가 첫째 피크아웃 되느냐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전망 드리면서 말씀드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피크아웃 되더라도 루트처럼 네. 7% 찍고 옆으로 계속 기는 것도 있죠. 네. 7, 6, 6, 6, 5 네. 그러면 사실 또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네, 네. 제가 보는 거는 7, 6, 5, 4, 4, 4, 4, 3, 2, 2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잔잔하게. 네, 완만하게. 네. 예,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빨리 달렸던 긴축의 속도도 완만하게 가거나 네. 아니면 더 이상 다 올려놨으니 더 이상 이제 더 긴축을 추가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런 걸로 PMI 지표나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연준의 1월달, 3월달 FOMC 때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는데 네.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수령 그 컨센서스가 바뀌는 그 시점, 네. 그 시점은 어쨌든 3월 FOMC에서 6월 FOMC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씨 좀 따뜻해졌을 때. 네, 늦은 봄.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더 자산을 마음 편히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이 올 테니까 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선택을 하셔라. 근데 아마 지금 진입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던 아니 네. 그때 가서 왕창 사던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전략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단기는 네. 앞에 가정들 네. 1월 FOMC에서 생각보다 파월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화적인 발언보다는 이제 덜 매파적인 발언을 네, 네, 했을 네. 때 네.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둘기일 때. 그렇죠. 네. 매도기일 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어떤 산업에 네.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완전 단기로 네. 오미크론을 좀 들고 싶어요. 오미크론. 네. 이게 무슨 표인가요? 이게 미국의 오미크론의 이제 컨펌드 케이스는 확진자. 그러니까 이번에 오미크론이 이전 변이보다 훨씬 더 확진자가 많았죠. 그런데 치사율을 보면 상당히 치사율은 낮다. 죽은 사람들은.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저는 지금의 이런 완화적인 형태, 네. 그러니까 좀 더 1월 FOMC 이후에 숨통이 좀 트인다면 다시 기술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는 3월 달에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우려는 있을 건데 그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네. 기대는 단기적으로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혹시 저희 이런 가정들이 많다면 네. 너무 좀 싸진 거 부분이 있으니까 리오프닝 쪽으로 한번 주목해보자. 리오프닝. 네, 단기 전략. 리오프닝 그런 거. 네. 저기, 여행주부터 네, 시작해서 뭐 카지노 네, 이런 거. 네, 있죠. 네. 네.
면세점 이런 거. 네, 있죠. 네, 면세점부터 중국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행, 네, 우리가 안 가본 여행, 하지만 네. 그에 대한 너무 낮아졌으니까 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도 감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긴축으로 인한 자산 폭락. 네. 폭락이란 표현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이런 단어 쓸 그것도 없고. 폭락의 원인. 네. 그리고 그거의 원인. 그 다음에 1월 FMC와 3월 FMC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택하는 거,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일 수 있는 거고, 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되게 그럼 앞으로 기간이 남았단 말이야. 네. 내가 그러면 좀 멘탈을 단단히 붙잡고 가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네, 좋은 지적이시고 네. 또한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체크 포인트를 갖고 확인하고 갈 거냐.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게 전략을 빨리 대시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있는 것입니다.